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그 훈민정음 서문이야.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세종이 창제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자를 새롭게 만들었는지 그 취지나 그 창제 정신이 담겨 있는 짧은 글이거든. 우리가 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어. 국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뭐 자주 들을 일은 잘 없고. 자, 요런 데 보면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돼 있단 말이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지금 자세히 보면 좀 확대해서 볼게. 자세히 보면 이 이응이 좀 다르게 생겼지? 그치? 우리가 알기로는 요 한자가 세상 세자란 말이지. 우리는 세상이란 뜻으로 세라는 소리로 읽는단 말이지. 그치? 근데 표기된 건 형태는 지금 우리가 읽는 그 소리나 모양과는 좀 달라. 맞지? 그치? 뭐 때문에 이런 거라고? 왜 세라고 안 적고 쉐 밑에 이응을 달아 적어 놨다고? 뭐 때문에?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한자음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동국정운이라는 책이고 그 책의 방식대로 표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 두 가지가 뭐라고? 하나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최대한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겠다는 거야.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게. 최대한 중국어 원음, 이 문자를 쓰는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를 어떻게 소리 내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보고 그 소리에 가장 가깝게 쓰겠다는 거지. 됐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방금 쌤이 말했던 중국의 원음에 맞게 표기를 하자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받침소리가 우리가 종성을 말하는 거잖아. 끝소리. 그치? 종성이 없는 한자음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형식적으로 표기해주자. 자, 요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세상 세자를 보고 우리처럼 세라고 읽지 않고 쉐 이렇게 읽나 봐. 그치? 그 소리를 들어보고 우리는 가장 가깝게 표기를 해준 거고. 받침소리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듣기에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늘 끝소리가 있다고 여긴다고 했지, 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형식적으로 받쳐 적어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소리값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응을 소리 내지 않겠지? 그래서 그냥 쉐라고 읽는 거라고. 근데 종할 때는 어때? 종할 때는 밑에 이응이 꼭지가 길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옛 이응이라고 한다고. 얘는 소리값이 있다 없다? 소리값이 있다. 기억나지? 방금 우리 쉐종 요것만 봤을 때에도 우리가 배운 이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됐나? 꼬리가 긴 요 이응은 옛 이응이라고 불리는 문자인데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 사라져 버렸다. 근데 요건 소리값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주고 꼭지가 짧은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생종엉쟁 이렇게 읽으면 바보 소리 듣는다. 됐나? 세종어제라고 읽어야 된다. 훈민정음이라고 읽으면 된다. 자, 이 제목은 무슨 뜻이냐면 제목은 세종이 친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훈민정음이거든. 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야. 창제했다. 어제라는 말은 왕이 친히 제작했다. 만들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바로 뭐다? 훈민정음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뭐 처음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리다가 뭐 나중에는 언문이라고도 불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한글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됐어. 그 전까지는 뭐 가리키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었다. 자, 이제 본문이야. 너희들한테 지금 다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해보자고.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는 글자 왼쪽에 찍는 요 점. 한 개가 찍힌 것도 있고, 두 개가 찍힌 것도 있고, 안 찍힌 것도 있다. 그치?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방점이라고 한다. 방점 어디다 찍어? 글자 왼쪽에다가 찍는다. 뭘 표시하기 위한 거다? 음의 높낮이, 즉 성조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다. 방점은. 방점을 쌤이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줬지. 음의 높이에 따라서. 그치? 어떻게? 일단 낮은 소리가 있어. 낮은 소리. 낮은 소리는 뭐라고 한다고? 평성이라고 한다. 얘는 점을 찍지 않는다. 그치? 그 다음에 높은 소리가 있어. 높은 소리. 음이 높은 거야. 음정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높은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높은 소리는 거성이라고 부르면서 점을 몇 개 찍는다? 점을 하나를 찍는다. 자, 그러면 나는 점이 없으니까 평성이고, 랏은 점이 하나 있으니까 거성이다. 그지? 그러면 나랏 읽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나랏이라고 읽어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 높아지는 소리가 있어.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상성이라고 한다. 상성은 점을 몇 개 찍어? 둘을 찍는다. 처음에는 낮은 소리였다가 음을 낮게 했다가 뒤로 가면서 음을 높게 한다. 그지? 말 같은 경우에 점 두 개가 찍혀 있네. 그럼 얘가 상성인 거지. 지금 나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돼? 나랏 말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이 상성이 현대국어에 남아있어. 이 현대국어에 뭘로 남아있다? 긴 소리. 우리가 흔히 장음이라고 말하는 긴 소리로 남아있다. 현대국어에는 지금 짧은 소리, 긴 소리가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말이라고 짧게 발음하는 동물이 있고 말이라고 길게 발음하는 언어가 있단 말이지. 그치? 장음 기호로 우리가 오른쪽에 점을 두 개 이렇게 찍지. 맞지? 그게 상성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말이라는 이 단어가 상성을 가지고 있는 소리니까 낮다가 높은 소리로 발음했는데 성조가 사라지면서 상성은 긴 소리로 남게 된 거지. 이해되지?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긴 소리로 발음하는 단어들은 이때 당시에는 전부 다 성조가 상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되지? 자, 방점까지 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대어플을 일단 밑에 쓰면 한번 적어볼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풀이한다 우리가. 물론 이 나라의 말은 어디의 말? 우리나라의 말인 거지.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과 달라. 우리가 이때 당시에 문자가 없었을 뿐이지 지금처럼 이런 말을 했거든. 그지? 원시인들도 문자는 없지만 우가 한단 말이지. 그치? 말은 있어.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을 뿐이라고. 근데 그 말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국어와는 다르지. 그러니까 중국어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인 한자와는 우리말이 잘 통하지 않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중국어에 해당하는 문자인 한자와는 잘 맞지 않더라. 그지? 잘 맞지 않더라. 자, 현대어플이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은 요런 거. 나라 밑에 있는 시옷 같은 거. 시옷. 요걸 보면은 현대어플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우리나라의라고 돼 있어. 맞나? 우리나라의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중세국어 문제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떠냐 하면, 자, 수능시험 기준이야. 수능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대어플을 무조건 같이 적어준다. 병기를 해준단 말이야. 원문을 보여주고 밑에 현대어플이를 보기에서 같이 보여줘.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중세국어를 해석할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거야. 현대어플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 우리가 중세국어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자는 거거든. 어떻게 다른지. 국어의 역사를 배우자는 거야. 중세국어를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이게 아니고. 왜냐면 지금 안 쓰는 말이니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는 없거든. 그치? 그래서 현대어 풀이를 무조건 같이 적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방식은 어떠냐. 중세국어의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예를 들어서 나랍 해놓고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준다고.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을 보니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조사가 쓰이고 있군.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밑줄이 이렇게 만약에 나랍 밑에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응하는 현대어 풀이를 먼저 찾는 거야. 이것과 대응하는 현대어 풀이를 먼저 밑에서 발견해서 여기에 있는 요 시옷, 이 현대어 풀이에서 의에 해당하는 군화를 먼저 발견하는 거.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공부 다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넣고 있을 거기 때문에 발견을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가야 돼. 내 눈에 보여야 돼, 그냥. 내 눈에 보이고 그 시옷에 대한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내 머릿속에 어떤 내용들로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요게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인데 중세 때에는 관형격 조사의 종류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의와 같은 형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걸 내가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세 때는 어떤 형태의 세 가지가 있었다? 중세 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의의 형태도 물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의인데 아래아를 이렇게 밑에 받쳐 쓴 의도 있고, 요 점이다. 점. 점 표시가 왜 이래? 아래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그치? 이걸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될 텐데, 그 하나를 골라 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나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 이게 중세국어 문법 문제의 거의 다야.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이 세 가지의 조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기준들도 보기에선 보통 보여줘. 내신 시험에서는 안 보여줄 수는 있어. 근데 수능 기준으로는 무조건 보여준다고. 보여주고 나는 적용만 하면 돼. 근데 나는 이미 알고 있으면 적용할 필요가 없지. 딱 보자마자 눈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네? 먼저 의를 쓰는 요 형태들은 뭐 뒤에 쓴다? 유정명사 뒤에 일단 쓴다. 유정명사라는 건 뭐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명사. 유정체언이라 그러지. 그치?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시옷은 언제 쓴다?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 뒤에 쓴다. 무정명사 뒤에. 뭐 바람? 뭐 나무? 식물? 이런 것들 감정이 없잖아. 그치? 그런 것 뒤에는 시옷을 쓴다. 자, 그러면 나라의라고 풀이되어 있는 이 원문을 봤을 때 나라라는 게 명사고, 그치? 체언이고 얘는 감정이 없어. 그치? 감정이 없으니까 이 뒤에 의의 뜻을 가진 관형격 조사를 쓰고 싶으면 얘를 골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선택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하는지를 판단만 해야 되는 거야. 골라만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되지? 그 다음에 무정명사 뒤에 쓰는데 또 유정명사 뒤에 쓸 때가 있어. 시옷을. 언제? 높임의 대상인 유정명사일 때는 시옷을 쓴다. 내가 높여야 되는 대상.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이 있겠어? 임금. 맞지? 그 다음에 뭐 부처.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부모. 이런 대상들은 내가 높여야 되잖아. 그렇지? 이런 대상 뒤에서는 임금의, 부처의, 부모의라고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쓴다? 시옷을 쓴다. 되지? 이런 걸 이제 우리 원문 보면서 발견을 해보자는 거야. 배운 거. 산이는 쌤이 오늘 수업 마치면 중세국어 문법적 특징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유명 유튜버 선생님의 강의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 아주 멋있는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가르쳐 줄 거란 말이지.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 돼. 알림 설정까지. 구독자 1명 안 늘면 바로 링크 닫아버린대.
자, 이런 걸 발견하는 연습을 지금 하자는 거야. 원문을 통해서. 자, 나라의 말씀이. 자, 이런 데도 보면 우리가 익히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 말씀 뒤에 뭐가 붙어 있다? 이가 붙어 있는 거야. 주격조사 이가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다 그랬지? 그치?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라의 말이 여기 있는 이가 얘가 주격조사구나. 자음 뒤니까 이응을 달고 있는 이를 썼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형태가 아니야. 세로로 쓰고 띄어쓰기도 안 해줘. 그래서 읽기가 좀 더 어려워. 읽기가. 근데 너희들한테 그 정도까지 읽게 만들 생각은 없다는 거지. 우리 교과서에서도 다 띄어쓰기 다 해주거든. 가로쓰기 다 해주거든. 자, 그 다음에 둥 같은 거 보면 내가 알기로는 이 한자는 가운데 중인데 왜 둥이라고 적혀있나?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이미 이때 당시에는 국외음화라는 음운 변동 현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지? 디귿이나 티읕 뒤에 이, 야, 여, 요, 유와 같은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는 모음들이 왔을 때 국외음으로 바꿔주는 게 나한테는 익숙한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되기 전의 형태로 표기됐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단계는 뭐야? 국외음화 해주면 나한테 익숙한 소리가 나오고 나한테 익숙한 단어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지금 뭐가 안 돼 있다? 국외음화가 안 되어 있다. 국외음화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걸 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방점은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 나라 국자가 왜 퀵이라고 적혀 있을까?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 한자에 대한 중국어 원음의 소리가 귀익에 가깝다는 거지. 그치? 지금도 왜 중국어 이렇게 뭐 발음한다잖아. 중국어로는.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발음한다잖아. 그지? 국이 아니라, 그지? 중국에 달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대어 풀이는 어떻게 돼 있어? 중국과 달라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어디를 물어보겠어? 여기를 물어본단 말이지. 중세국어에서는 에로 적혀 있는 게 현대국어 풀이는 왜 과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설명한다? 비교의 의미를. 중국과 다르다 할 때 중국과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비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사격 조사. 에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존재했었다. 지금 우리 에라는 조사를 언제 써? 집에 가자. 나무에 물을 준다. 뭐 이런 의미로 쓰지. 장소 또는 처소의 의미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중국과 다르다 할 때 비교 부사격 조사 과와 같은 의미로도 쓰이는 애가 있었다는 거지. 이해돼? 다른 점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지금 현대국어와 다른 점. 되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 우리는 지금 달라라고 다르다를 활용해서 쓰는데 이때는 왜 달아로 썼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활용 형태가 다르다는 거야. 용언의 활용 형태가 현대국어와는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리을 하나를 더 넣어줘. 그렇지? 근데 이때는 안 넣어줬다는 거지.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이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짱이라고 읽지 않겠지 이제. 왜? 글자 자자인데 밑에 이응이 예디응이 아니잖아.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잖아. 그럼 얘는 안 읽어야지. 그렇지? 문자와로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 풀이에서는 와로 되어 있네.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는 와, 과가 이때 당시에는 와로의 형태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나? 그 다음에 서르 같은 거 보면서도 이런 생각하는 거지. 현대어 풀이는 서로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서르로 적혀 있네. 그럼 나는 이미 안다고. 뭘 알아? 이때 당시에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기 전이다. 평순 모음을 원순 모음으로 바꿔줘야 발음이 편한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이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보면 사마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통화지로 풀이되고 있네. 자, 얘는 쌤이 땡겨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사마띠라는 게 쌤이 요거를 이제 쓰기가
아래아를 쓰려면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아. 사, 맛 할 때 원래 받침이 치읓이야. 사맞다, 얘가 기본형이야. 사맞다. 얘가 무슨 뜻이냐? 통하다 이런 뜻이라고. 통하다. 사맞다라는 게 통하다의 뜻이야. 그럼 통하지로 쓰니까 사맞까지가 어간일 테고, 사맞 뒤에 어미 지를 붙였겠지. 그래 안 그래요? 사맞까지가 어간이잖아. 기본형에서 다만 쏙 빼면 어간이 남으니까 사맞까지가 어간이고, 여기 뒤에 뭐 현대국어로 치면 지라는 어미인데, 통하지 할 때 통하다에 통하 뒤에 지가 붙은 건데, 이때 당시에는 뭐 국외음화가 없었으니까 그냥 D로 썼을 거 아니야. 그지? 국외음화가 없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벌써 국외음화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기본형이 사맞다 할 때 받침 치읓인데 왜 표기될 때는 이렇게 시옷으로 되어 있느냐. 사실 기본형이 치읓 받침인 걸 모르면 그런 생각을 못하지. 근데 쌤이 지금 치읓이라고 얘기해줬잖아, 그지? 근데 표기될 때는 왜 시옷으로 적혀 있느냐? 이건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 배웠으니까. 뭐 때문에? 얘가 왜 시옷으로 적혀 있다? 팔종성법에 적용을 받은 거야. 팔종성법. 팔종성법이 뭐라고? 받침소리, 종성소리, 종성에는 몇 개의? 8개의. 8개의 자음만 표기하도록 정해버렸잖아. 그리고 이 꼭지가 아이씨 이거 예디응이 돼. 요 끝에 있는 이응 이거 예디응이야. 알겠지? 요 8개의 받침 소리만 표기하게끔 규칙을 정했잖아. 그러니까 치읓은 못 쓰는 거야. 그럼 치읓과 가장 소리가 비슷한 시옷을 쓰는 거지. 이게 되지? 자, 그러면 사마띠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뭐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야. 지금 현재는 쓰이지 않는 아래와 같은 문자 쓰이고 있다는 거. 현대국어가 다른 점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뭐 방점 찍혀 있지. 그렇지? 청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지금 보인다는 거. 세 번째 국외음화 적용 안 되고 있는 거. 네 번째 팔종성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 네 가지가 있단 말이지. 여기다 밑줄 쳐놓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렇지? 자,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할세, 리을세 같은 것도 어민데 얘는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쓰여. 아니할세 같은 건 어떻게?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쓰이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 이때 문자는 이제 한자를 말하는 거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서 요 훈민정음 서문만 우리가 꼼꼼하게 중세국어 특징을 찾아내면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와. 배운 거 다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가볼게. 현대어풀이부터 쌤으로 적어볼게.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전차라는 말 지금 우리 안 쓰는 단어야. 사라져버렸어.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사람이 많더라. 이 정도로 해석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이 문자랑 잘 안 통하니까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문자가 필요한 거지.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인 거야, 지금. 그렇지? 자, 전차 같은 단어들은 지금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얘는 까닭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뭐 이런 게 많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설명이냐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단어의 의미 변화. 단어의 의미가 좀 줄어드는 축소도 있고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아예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혹은
이 어휘 자체가 소멸되거나 혹은 어휘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해. 특히 어휘 소멸 같은 경우는 한자어와 순우리말 사이에서 경쟁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사라지는 경우를 보통 말하는 거야. 까닭이라는 단어는 순우리말이거든. 근데 전차는 한자어란 말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자어가 사라지고 우리말이 살아남은 거지. 산이 이름에 적혀있는 산자는 한자야. 근데 순우리말은 뇌였단 말이지. 뇌산. 그치? 순우리말 뇌와 한자어인 산 중에 둘 중에 경쟁하다가 사람들이 산을 많이 쓰고 뇌를 안 쓰니까 뇌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이해되지, 김뇌? 자, 뒤에 있는 어린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 얘는 의미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의미가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 어리석다라는 의미에서 현대국어로 오면서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지. 의미가 아예 다른 의미로 바뀌는 걸 우리가 의미 이동이라고 한다. 되지? 자, 니르고자 할 때 니 같은 데 보면은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다? 아, 두음 법칙이 이때는 없었으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 형태구나. 첫 음절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발음을 좀 꺼리자라는 규칙을 만든 게 두음 법칙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린 두음 법칙 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해주면 나한테 익숙한 소리인 이르고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지.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홀빼이셔도라고 읽는데 홀빼이셔도라고 읽는데 잘 봐. 홀빼가 할바가까지로 지금 현대 어플이가 돼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셔도가 있어도랑 대응되지. 그렇지? 근데 내가 아무리 여기를 봐봤자 가라는 조사는 이때 당시 없었으니까 보일 리가 없을 테고 가로 풀이되어 있는 걸 봐서는 여기에 주격조사가 있다는 뜻인 거지. 그렇지? 자, 어떻게 된 거냐? 할바까지였을 거란 말이야. 그 뒤에 주격조사가 결합해서 뭐가 돼 있다? 배가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주격조사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여기서 수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수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는 세 가지의 형태다. 이응을 달고 있는 이를 쓰기도 하고 이응을 뗀 이를 쓰기도 하고 아예 생략하기도 한다.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각각 언제 쓰는지도 알고 있는 거지. 이응을 달고 있는 이는 자음 뒤에서 쓰고 이응을 뗀 이는 모음 이에 두 개, 외나 위와 같은 이중 모음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에서는 이응을 떼고 쓰고 생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어떤 모음일 때? 이 소리를 달고 있는 모음들 이나 에나 에, 외나 위 요런 모음들 뒤에서는 주격조사를 생략해버린다고. 왜? 주격조사가 이잖아. 수박 이 할 때 이란 말이지. 그치? 근데 이 소리가 주격조사가 이인데 그 이 소리가 반복되면 하나를 생략하는 원리야. 반복되면 하나를 생략하는 원리야. 이때 당시에는 주격조사가 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단어 뒤에 주격조사 이를 쓰고 맛있다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난 발음하면 어떻게 돼? 오이 맛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이 두 번 반복되는 소리를 굳이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격조사 하나를 생략하자는 거지. 그치? 얘를 떼버리자는 거야. 소리가 반복되니까. 맞지? 근데 문제는 요 뒤쪽에 있는 모음들이지. 요 모음들을 지금 우리가 다 단모음으로 취급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중모음이었다. 그래서 소리를 이중으로 내는 거야. 어떻게?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렇게. 자, 다시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이렇게. 그러면 뒤에 주격조사 이를 또 붙일 때 요 모음들 뒤에 이를 붙이면 이 소리가 반복되겠지. 맞나? 그래서 생략해주자는 거야. 생략해주자. 근데 앞에 할 바 뒤에 붙었어. 바 뒤에. 바 뒤에 붙었지. 바 할 때 이 끝소리는 모음이야. 맞나? 모음 아잖아.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쓴다고? 이응을 뗀 이를 쓴다. 자,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놔야 되는 거지.
물론 보기에서 설명을 다 해줘. 수능 기준으로는. 내신 기준으로는 설명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나? 그치? 자, 위에서 우리 아까 관형격 조사 이렇게 골랐습니다. 주격조사도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되지?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이런 데서 뭐 보여? 어두자음군 보이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어두 음절의 초성 자리에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다. 여러 개가 나타난다. 그지? 어두자음군은 이때 당시에는 둘 다 발음했어. 둘 다 발음했는데 지금 둘 다 우리 발음할 수 있어 없어? 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두자음군으로 적혀 있는 걸 나는 내가 읽기 쉽고 나한테 익숙한 단어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맞잖아. 차이는 내가 이미 발견했고 지금 쓰이지 않는, 그치? 표기의 형태를 발견했고 얘는 어떻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비읍, 디귿 있으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디귿으로 된소리로 바꾸는 거지. 제 뜻을 이렇게 되는 거지. 제 뜻을. 자, 뜻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 이어 적은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원래는 안 적히니까 쌤이 이렇게 적을게. 뜻이라는 단어 이렇게 생겼어. 됐나? 뜻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지금 을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어 적으면 어떻게 돼? 이어 적으면 위에 있는 형태처럼 뜻을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 현대국어로는 뜻. 그치?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 마침내 제 뜻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는 거야. 현대어 풀이 봤더니 뜻을이라고 풀이되어 있네. 근데 적혀있기로는 뜻을로 적혀있네. 이게 내가 아는 뜻이라는 단어의 형태구나. 이어 적어서 이렇게 됐겠구나. 어두자음군 적용해서 이렇게 됐겠구나. 이런 걸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 근데 이 내용을 미리 공부해 놓지 않고 선택지에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함정에 쏙쏙 빠진다. 그럴듯하게 적어 놓으면.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네,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하거든.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은 어느 누가 와가지고 야, 한 몇 년 후에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된대. 그러면 여기 땅 좀 사놓으면 한 몇 년 지나면 땅값이 2배, 3배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거든. 그러면 땅 사는 거야. 근데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잘 알면 안 속고 잘 모르면 속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린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택지는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할 테니까. 됐지? 제 뜻을 실어. 표 D 같은데 국외음화 안 돼 있으니까 난 국외음화를 해줘. 어떻게? 국외음으로 바꿔줘. 표 G 못할 놈이 이런 것도 어떻게 됐겠어? 놈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겠지. 그지? 요 놈이라는 말도 현대어 풀이 봐봐. 사람으로 돼 있지. 그치? 얘도 의미 변화를 겪은 거야. 이때의 놈은 그냥 사람의 의미야. 지금은 근데 어때? 사람 중에서도 남자. 그치? 남자 중에서도 내가 높이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내가 낮추고 싶은 남자. 비하하는 의미가 되어버렸지. 그럼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된 걸까?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 중에서 남자. 남자 중에서도 비하하는 남자. 그렇지. 의미가 축소된 거지. 의미 축소의 예인 거지. 얘는 의미 축소가 된 예다. 자, 한이라가 지금 많더라로 풀이돼 있지. 자, 요거는 너희들이 나중에 고전시를 읽고 공부할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이 윗아를 쓰는 하다는 많다 또는 크다의 의미로 보통 써. 그리고 아래아를 쓰는 하다가 무엇을 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 아래아를 쓰는 하다가. 기억해놔야 돼. 하다가 많다 크다의 의미로 많이 쓰여.
되게 많이 있어요. 고전시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자, 요까지 됐지. 그 다음 줄. 내 일을 위하여. 현대어플부터 써볼게. 네, 내 일을 위하여 불쌍하게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정도로 풀이한다. 자, 눈에 띄는 건 이거야. 쌤이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줬었는데, 내라는 것이 나 뒤에 이가 붙은 거야. 그게 줄어서 내가 된 거야. 그럼 이는 뭘 말하는 거다? 나가! 이렇게. 주격조사한 거지. 나가! 이게 내가, 내. 나가. 너가 하면 안에 애자를 쓰는 내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내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내가 이를 할 때도 현대어플이 봤더니 를이라고 내가 익숙한 조사는 이 형태인데 얘는 왜 이렇게 적혀있지? 자, 물론 위에 우리가 봤던 주격조사나 관형격 조사처럼 목적격 조사도 중세 때는 한계가 아닌 거야. 자, 목적격 조사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을과 를이 이때도 있어. 기본적으로 있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을까? 을과 를 모음 의 자리에 아래아를 쓰는 을과 를도 있는 거야. 아래아를 쓰는 을과 를도 있다고. 자, 이쪽에 써볼게. 일단 을이나 적기가 애매하지만 적어볼게. 아래아를 이렇게 쓰는 을도 있고 를도 그냥 적을게. 를도 아래아를 쓰는 를이 있다는 말인 거지. 요것 중에 골라 쓰는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인 규칙은 똑같아. 을은 언제 쓰면 돼? 현대국어처럼 자음 뒤에서 쓰면 돼. 수박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면 을 쓰면 돼. 됐지? 그럼 를은 언제 쓰면 돼? 모음 뒤에서 쓰면 돼. 사과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면 를 쓰면 돼. 됐나? 요건 똑같아. 자, 요건 똑같은데 그럼 자음 뒤에 을을 쓸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또 어떻게 골라 써야 되느냐?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지. 뭐에 따라서? 모음 조화에 따라서 선택한다. 됐지? 자, 모음 조화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결합.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려는 현상이 모음 조화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볼까? 쌤이 아까 수박 얘기했지? 그렇지? 수박 뒤에 어떤 조사를 쓸까? 생각해보자. 자음으로 끝났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을 쓰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 을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아래아를 달고 있는 을을 쓸 것이냐. 어디를 본다? 여기를 본다. 끄듬절을 본다. 모음이 지금 뭐야? 아야, 아. 맞지? 아는 양성이다, 음성이다? 양성이다. 양성이다. 양성모음이다. 자, 양성모음은 어떤 모음? 밝고 가벼운 느낌. 음성모음은 무겁고 어두운 느낌. 산이가 있고 산이 동생이 윤이거든. 둘을 수성못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어던져. 그럼 산이를 집어던지면 어떤 소리가 나? 붕덩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근데 윤이를 집어던지면 퐁당 이런 소리가 난다고. 너희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무거운 느낌이야? 풍덩이 더 무거운 느낌이지. 왜냐면 풍덩이에 있는 우나 어는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음성모음이거든. 퐁당은 가볍게 느껴지지. 그치? 퐁당에 있는 오나 아는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양성모음이거든. 그래서 무겁고 가볍고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 모음 때문에. 그래서 아나 오가 들어가 있으면 양성, 어나 우가 들어가 있으면 음성. 물론 아래 아도 마찬가지로 아 소리니까 양성. 됐지? 그럼 수박할 때 모음이 아인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조사도 뭐 양성 모음인 아래아를 달고 있는 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되나? 되지?
근데 모음 조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음 법칙, 팔종성 법처럼 규칙은 아니야. 현상이야, 현상. 그래서 모음 조화는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어. 그건 생각해야 돼. 알겠지? 깡총이 맞을까? 깡충이 맞을까? 모음 조화대로 하면 뭐가 맞아야 돼? 깡총이 맞아야지. 그치? 근데 표준어는 깡충이야. 표준어는. 깡총이라 그러면 틀리는 거야. 깡총은 좀 밝고 가벼운 느낌. 껑충은 좀 무거운 느낌. 그보다 더 무거운 느낌은 공중 뭐 이런 단어도 있어. 우리가 안 쓰지만.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어떠한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쓸 때, 이 모음 조화라는 기준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모음 조화에 따라 골라 쓰는 이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네, 이를 위하여, 위라고 읽어야 되지. 한자잖아, 그지? 한자. 그지? 밑에 이응도 예리응 아니잖아. 그지? 위하여. 위하다 할 때 그 위가 한자인 거야. 어엿비. 얘도 풀이를 지금 어떻게 해놨어? 불쌍하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이때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어여쁘다. 줄였으면 예쁘다. 이 단어가 가엾다 이런 의미로 쓴단 말이지. 불쌍하다 이런 의미로 써. 얘도 뭐의 예가 될까? 의미 이동의 예가 되겠지. 아예 새로운 의미로 바뀐 거니까 얘는. 그렇지? 위에 있는 어리석다가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바뀐 것처럼 어리다의 예처럼 얘도 의미 이동의 예가 될 테고. 전혀 새로운 의미로 바뀌면 그게 의미 이동인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때 산이가 윤희를 보고 야, 너 오늘따라 참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네. 이런 무슨 뜻이야? 오늘따라 멍청하고 불쌍해 보이네. 이런 뜻이야. 가엽게 여겨서 새로 스물 같은 것도 이제 원순 모음 안 돼 있는 거 보이지? 지금 우리 스물로 쓰잖아. 으는 입술이 옆으로 평평하게 벌어지는 평순 모음이지. 그지? 근데 무 할 때 이 평순 모음인 으 앞에 소리가 미음이야. 미음은 입술 소리잖아. 입술 소리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야. 그럼 스무를 발음하려면 미음을 발음할 때는 입술을 붙였다가 떼야 되는데 떼는 동시에 옆으로 쫙 벌려야 돼. 을을 발음하기 위해서. 이해돼? 물이라고 발음하려면 물이라고 발음하면 힘들다고. 근데 물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 입술 소리인 미음을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그냥 동그란 형태 그대로 발음하면 돼. 우로 발음하면 쉬운 거야 훨씬. 물보다는 물이 쉬운 거지. 이해되지? 입술 소리 뒤에 입술을 평평하게 벌려야 되는 평순 모음은 발음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일어난 게 원순 모음하거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스물이라고 했다는 거지. 스물여덟자를 맹근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드니 이 정도는 이제 눈으로 보면 아 지금 만들다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맹글다 또는 뭐 맹그다 뭐 이런 단어였겠구나. 형태가 좀 다르네. 됐지? 마지막 줄 사람마다 마다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랑 똑같네 형태가. 그렇지? 사람은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아래아는 어떻게 읽으라고? 첫 번째 음절이면 아로 읽고 두 번째 음절부터는 아 또는 으로 읽어보라 그랬잖아. 그지? 이때는 이제 아로 읽는 게 맞겠네. 사람마다 해요. 무슨 쌍이음 같은 게 있어. 지금은 볼 수 없는 희한한. 그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쌍이음 어떻게 발음할 건데? 디귿과 쌍디귿은 우리가 구분해서 소리 낼 수 있다고 치지만 쌍이음은 어떻게 소리 낼 거야? 초성이 있는 이음은 게다가 소리도 없는데. 그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현대어풀이는 이렇게 돼.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날마다 써서 정도가 되겠지.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된다. 현대어풀이 이 정도로 된다고 현대어풀이는. 그러면 이제 해여가 하여금이겠지?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수비가 쉽게겠지? 니겨가 익혀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가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않는 이 순경음 비읍 같은 거 보이네. 비읍 밑에 이응을 달아 적어놨어. 순경음 비읍. 비읍 소리를 조금 더 가볍게 내라는 그 소리의 방식인데 의미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다의 형태가 옛날에는 쉽 할 때 받침이 순경음 비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쉽게 익혀 두음 법칙 안 돼 있네 이런 건 눈으로 확인하고. 그치? 첫 음절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됐지? 날로 날마마 아니고 날마다. 숨에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돼. 요거에서 좀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 자, 여기서 뭘 물어보느냐 하면 어두자음구는 물론 이야기를 하는데 어두자음구 말고 명사형 어미에 대해서 물어봐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명사의 형태로 성질을 바꿔주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현대 국어로 치면은 이나 기나 뭐 음이나 미음 요런 것들이 이는 빼고 요런 것들이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명사형 어미거든. 명사처럼 성질을 바꿔주는 거지. 그치?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형태냐. 중세의 명사형 어미는 옴 또는 um이야. 요거밖에 없어. 옴 또는 um으로 쓴다고. 옴 또는 뭐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다의 먹 뒤에 이렇게 하면 명사처럼 성질을 가지게 되거든. 너네 음슴체 뭐 한동안 옛날에 많이 썼잖아. 그치? 요새도 쓰는 애들 가끔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먹음 이렇게 되면서 마치 명사 같은 성질이 나타나지. 그치?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음이 없는 거야. 음이 없고 옴 또는 um이 있는 거라고. 똑같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돼. 그럼 대체로 기준이 뭐가 된다고? 모음 조화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먹과 같은 요런 환경에서 쓴다 그럼 뭘 써야 될까? um을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지? 먹, 이렇게 쓰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먹음 이렇게 쓰겠지. 이어 적기를 하면.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으면. 그치? 자, 그럼 다시 수매로 돌아와 보자. 자, 수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대어 풀이를 했더니 쓰매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쓰다라는 단어인가 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됐다가? 어떻게 된 거야? 이씨, 왜래. 쓰다가 어두자음군 요렇게 비읍 시옷을 달고 있는 쓰다네. 쓰다의 쓰까지가 어간이네. 그 뒤에 명사형 어미를 쓴 거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네. 예, 예, 예. 예, 제가 확인해보고, 그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요 뒤에 명사형 어미로 옴 또는 um을 써야 되는 거야. 뭘 쓰면 될까? 으는 양성일까, 음성일까? 음성이다. 얘는 음성이다. 얘는 음성 모음이야. 그럼 옴이나 중에 뭘 써? um을 쓰는 거지. 음성 모음을 가지고 있는. 그럼 어떻게 돼? 결과가 쏨이 되는 거야. 쏨. 탈락해. 지금 현대국에서 탈락하잖아. 쓰다의 쓰 뒤에 어서 결합하면 어떻게 돼? 쓰어서라고 하나? 아니지. 돈을 많이 쓰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써서가 되면서 탈락하지. 그치? 이때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그럼 쓰 뒤에 um이 결합하면 탈락하고 난 다음에 쏨이 되는 거야. 쏨이 되고 뒤에 조사 뭐가 결합해? 애가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한 쏨 더하기 애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쓰면 결국 쏨애가 되는 거라.
되지? 되지? 시험에서 잘 다룰까 안 다룰까? 잘 다룰만 하지. 왜냐하면 요 한 단어 안에서 물어볼 것들이 많거든. 어두자음군도 물어볼 수 있지, 방점도 물어볼 수 있지, 명사형 어미도 물어볼 수 있고, 이어접기도 물어볼 수 있고, 모음 조합까지 물어볼 수 있고. 그지? 이렇게 물어볼 게 많은 단어들을 시험에서 주로 많이 다룬다고. 특히나 수매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많이 내줘.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방금 쌤이 설명한 것처럼 다 설명하라고 그냥 문제에서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자,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날마다 쓰는 것에 뼈이라고 적혀 있어. 여기 편안할 편자거든. 편안할 편. 이래 당시에 뭐 중국 원어는 뼈 또는 삐엔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났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 소리에 가장 가깝게 적어주다 보니까 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편안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여기도 소리 나는데 그냥 이어 적은 거겠지. 원래 어떻게 됐을까? 원래 어떻게 된 거야? 따름이란 단어가 있겠지. 여기 뒤에 이니라라고 붙여 적은 거겠지. 그렇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이어 적으면 따름이니라가 되는 거지. 되지? 되지? 응. 쌤이 고등학생들이랑 요 중세국어 단원을 기말 시험 대비 뭐 중간고사 대비 늘 매년 하거든. 고1이 없었던 해가 없기 때문에 늘 하면 점수 등급을 결정짓는 이 시험 범위는 대부분 이제 요 단원. 나머지들은 공부 좀 하면 할만하거든. 근데 여기는 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또 낯설고 어렵게 적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어렵나 봐. 공부하기가. 학교 선생님들도 요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 요 단원 비중을 좀 크게 하는 편이에요. 막 25문제 중에 10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서술형 3문제씩 달아버리면 100점 중에 한 40점이 중세국어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쌤이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좀 해놓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실전에서 이걸 시험 치기 전에 그 전까지 계속 연습 좀 할 수 있게. 계속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내가 다 아는 건데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네. 그러면서 또 복습하고. 그리고 시험 치는데 틀릴까? 이론적으로는 틀리면 안 되지. 그치? 이론적으로. 근데 세상 모든 일이 늘 이론에 맞지는 않는다. 맞지? 자, 훈민정음 서문은 뭐 요 정도까지 하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다 했어.